들어가 주시면. 줌은 제 그 프로필 링크에 보면은 강의 신청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내 강의실에 이제 줌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로 이제 들어오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화면을, 화면을 보고 하시기에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아유, 전문가분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얼굴 상태가 안 좋아서 화면만 있을 거고, 녹화본은 업로드를 안 할 거예요. 인스타에는. 저희 강의실에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국가적인 이슈가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날이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 챗GPT는 도대체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챗GPT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수학 문제를 얘한테 좀 풀어보라고 시켰는데 이게 오늘 수능 문제거든요. 오늘 수능 나온 거 이제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이제 문제를 봤죠. 문제를 봐서 좀 보면서 이거를 내가 풀 수 있나? 봤더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이거 못 풀겠고, 얘한테 한번 풀어보라고 하고 정답이 맞는지 한번 봤어요. 근데 이게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챗GPT가 4 버전까지는 수학을 되게 못했어요. 수학을 되게 못해가지고 되게 멍청했었는데, 막 덧셈 뺄셈도 잘 틀리고, 숫자 개수 세는 것도 맨날 틀리고 막 그랬는데, 4, 5 버전으로 넘으면서 얘가 추론 기능이 생기면서 굉장히 좀 똑똑해지면서 수학 능력도 좀 많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학도 좀 잘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그냥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간단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문제 풀어줘. 이렇게 그냥 한 거죠. 문제 풀어달라고 이런 식으로 풀었더니 답을 잘 맞추더라고요. 예. 이게 정답이 이제 5라고 했는데 실제 답이 5번이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푸는 걸 보면서 아, 잘 푸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계산들, 이런 이제 지수 계산들 이런 거는 이제 쉬우니까 이제 좀 쉽게 하는데 이런 계산들을 해가지고 어, 우리가 인간으로서 얘한테 뭐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얘가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뭐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 풀어달라고 하면은 얘가 답안지잖아요, 답안지. 수학 답안지. 수학 답안지를 빨리 만들 수 있어서 업무 효율이 올라가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가, 아, 그거는 내가 수학 선생님이 아닌 이상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의도가 뭐냐? 예, 이 문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이게 지수 법칙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굉장히 친절한 선생님이죠. 근데 저는 이런 게 챗GPT를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학부모님들 이렇게 활용하실 때 요거를 좀 아이디어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심 역사님 반갑습니다. 요게 이런 그 어떤 문제의 의도 막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윤영숙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얼굴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저는 카메라를 껐어요. 예,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편안하게. 예, 하셔도 되고. 오늘 수능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능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한번 얘한테 시켜봤어요. 수학 문제 잘 푸는지, 수학 문제 잘 푸는지 한번 시켜봤는데, 원래 수학 문제 잘 못 풀었어요, 예전에. 챗GPT 4 버전까지는 수학도 잘 못하고, 산수도 잘 못했어요. 산수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말만 잘하고, 이렇게 수리적인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별도의 과정이 필요했었거든요. 별도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챗GPT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됩니다. 파이썬. 그래서 파이썬을 써라. 그러니까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써라. 그렇게 하면 계산을 잘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4, 5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예, 수학도 잘하더라. 수학도 잘한다. 그래서 얘한테 이제 수학을 물어봤는데 정답, 풀이 과정 이런 거 너무 잘 알려줘요. 너무 잘 알려주니까 이거 말로도 되거든요. 말로 소리 나게.
여기 이제 얘 이제 소리 나게 이거 풀어달라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는 애들한테 가르칠 때도 과외 선생님이에요. 수학 과외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게 답 풀어줘. 그러면 답도 풀어주고 이거를 말로도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거가 잘 이해가 안 가. 야, 나 지수법칙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은 지수법칙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죠. 그 수준에 딱 맞춘 선생님. 어저께인가 그 일론 머스크가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인터뷰를 봤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학교가 이제는 점점 사라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1대1로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전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는 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면 나 요 부분 이해 안 가. 여기서 왜 이렇게 넘어가는데? 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학원 다니면 선생님, 나 이해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 막 진도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나 여기서부터 여기를 넘어가는 거 이해가 잘 안 가. 이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줄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친절하게 그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고 여기서 이해가 안 가면 또 더 앞 단위로 가서 더 쉬운 단어부터 계속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구멍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거는 애들이 직접 쓰기도 좋고 부모님들도 이제 수학 같은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 잊어버렸으니까 이거 알려줄 때도 답안지만 보고 그냥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그거 잘 이해 안 가요. 답안지 너무 어려워가지고 답안지가 이 수준이니까 이런 게 답안지니까 이거 다 이해 안 가네 그러면은 얘한테 또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다. 챗GPT가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챗GPT한테 수학 문제 풀어달라고 하면 답안지처럼 이렇게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가지고 이 문제가 어떤 의도인지를 얘한테 물어보는 게 사실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저 문제를 왜 냈을까? 뭐 때문에 풀어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시험 잘 보려고 하면 사실은 시험 잘 볼 때는 문제를 어떻게 이거를 왜 선생님이 왜 이거 냈지? 이거 시험 하는 사람이 왜 이 시험 문제 냈지?가 잘 파악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하나하나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좀 타고나게 빨리빨리 캐칭하는 애들이 있고 저처럼 그냥 둔한 애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보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의도를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하나하나. 부모님들도 이해하고 계시면 되죠. 아, 이거 시험을 잘 보려면 그 공부를 잘하는 거랑 시험을 잘 보는 건 달라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려면 문제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의도를 내가 직접 파악하려면 사실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게 선생님이 왜 이걸 문제 냈지? 나는 이거 진짜 그 책에 나오는 내용도 이해 못해서 난린데 문제 의도까지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번호를 그 보기에 번호가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순서가 있고 그런 것들도 다 그 배치가 순서가 있는데 그거를만 이해해도 찍으면 맞아요. 그거를 이해하면.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거를 언제쯤 깨달았냐면 그 수능 볼 때는 그런 걸 전혀 이해를 못 하다가 그 제가 PSAT라고 행정고시 1차 시험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옛날에 그 공부를 해서 떨어졌지만 어쨌든 그거를 공부할 때 그게 지문이 정말 길어요. 지문이 정말 길어가지고 이게 수능 문제랑 좀 비슷해. 문제가 좀 비슷한데 이게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고 막 해석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는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2분 30초인가 그 시간 동안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순서대로 다 읽으면 도저히 풀 수가 없는 문제를 내요. 그런데 어떻게 푸냐?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길고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탑다운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하나 대입해야 하는 문제인지에 따라 보기마다 답의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 시험 실전에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한 5문제를 통으로 못 풀었어요. 그래서 아, 이러다 오늘 요번에도 또 떨어지겠구나. 막 이러다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찍었어요. 이거는 계산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답이 뒤에쯤에 있을 거다. 아니면 이거는 하나하나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끝에다가 놨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한 5문제 찍었는데 그 5문제 다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그런 게 있구나. 아, 이게 일부러 좀 어렵게 시간을 오래 끌게 하려고 이렇게 보기
배치를 하는구나까지 이해가 가면 시험을 되게 잘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 하나하나마다 의도와 이거를 뭘 이해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알기가 어려우니 챗GPT한테 이제 문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 풀어달라고 하고 이 문제의 의도가 뭔지 요렇게 한 번씩 이제 알려달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알아야지 이거 풀 수 있구나. 그다음에 연산을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지 아는구나. 계산 잘 하는지. 그리고 계산을 간소화하게 하는 능력도 평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계산을 막 복잡하게 줄줄줄줄 하는 게 아니라 심플하게 딱딱딱딱 풀어내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얘한테 체크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 우리 애가 이 다음에는 이런 거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요거는 제가 26번 이거 좀 문제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어려웠는지 한 번 틀렸어요. 얘가. 한 번 틀려가지고 아, 이거 뭔가 인식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다시 잘 계산해보라고 했더니 한 번 계산 틀리더니 그 다음에 잘 풀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려워. 나 이거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게 미적분 문제였는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전체 부피를 구하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문제를 내가 고등학교 때도 한참 똑똑했을 때는 이걸 풀었겠지? 이렇게 생각이 했어요. 똑똑했을 땐 풀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도대체 수학을 이걸 왜 푸는지, 왜 하는지를 몰라. 이거를 왜 배워? 이 도대체 이 곡선의 부피를 왜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되냐, 내가. 그 생각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아마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 거야. 아, 이거를 이 복잡한 거를 어디다 쓰지? 어디다 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저는 경제학과 나왔거든요. 근데 경제학과 나왔는데 경제학에서는 미분이 되게 중요해요. 예, 미분이 되게 중요해서 그 개념 자체가 마지너얼의 개념이 미분 개념이기 때문에 미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알아. 지금은 아 미분을 배우는 게 경제학에서의 그 마지너얼 개념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그 필요에 의한 수학이구나라는 걸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런 걸 도대체 왜 구하는지 왜 내가 배워야 되는지 분명히 아이들도 의문이 있을 거고 부모님들도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뭐, 이걸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이거 딱 보면은 어디다 쓰는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배워갖고 어디다 쓰지? 입체도형 저렇게 생긴 거 부피를 저 복잡하게 구해서 뭐에다 쓰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이제 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도대체 배워가지고 어디다 쓰냐? 물어봤어요. 실생활에서 이런 걸 도대체 언제 써? 언제 쓰는 거야? 그리고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기계 부품 설계할 때 쓴다. 그리고 건축과 토목을 할 때 쓴다. 의학과 생체공학을 할 때 쓴다. 아, 생체공학을 할 때도 저런 걸 쓰는구나. 항공 및 우주산업을 할 때도 쓴다. 근데 예술과 디자인을 할 때도 써요. 네, 디자이너도 이걸 알아야 된대. 그래서 아, 저런 모양을 복잡한 모양 쓸 때 완성의 부피와 무게를 예측하는데 이런 기술이 쓰이는구나. 환경공학 할 때도 쓴대. 식품 산업 할 때도 쓴대.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게 어느 분야에서든 저런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구나. 근데 이거를 뭐 애들한테 뭐 꼭 우리가 너 저거 적분 저거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도형 부피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아니라 아, 이런 분야에서 각각 실제로 쓰여. 이것만 이해를 해도 수학을 도대체 배워갖고 어디다 쓰냐. 이런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막연하게 우리가 아는 거,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쓰지? 라고 하는 거를 얘한테 좀 물어보니까 저도 조금 궁금증이 해소가 되면서, 아, 내가 예술을 하더라도 이런 걸 공부를 하면 되게 좋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는 사람이 있게 되는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실제로 뭐 이제 의대에 다니는 만약에 아빠가 의사야. 그러면은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써. 이렇게 하고 알려주겠죠. 실제로 쓰는 내용이고 아빠도 이거를 지금 해서 이런 걸 이렇게 계산해서 쓴다라고 이제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이게 필요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전혀 사실 이제 저만 하더라도 이런 계산을 이게 어떻게 읽는지도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는데 이거를 왜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냥
그 막연하잖아요. 그런 막연함들이 되게 많이 좀 해소된다. 이런 선생님이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게 보는 분야가 저희 애들도 이제 좀 있으면 중학교 가거든요. 이제 중학교 가니까 그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그 생활기록부 같은 거 쓰잖아요. 생활기록부. 애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대요. 보니까. 나는 요새 애들은 뭐 배우는 양도 줄었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바쁘지? 막 이렇게 몰랐어. 몰랐는데 그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생활기록부 그거 한다고 숙제를 엄청나게 많이 낸다는 거예요. 숙제를 엄청나게 많이 내고 할 게 너무 많고 뭐 이제 각 분야에 맞춰서 이제 뭐 써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 그 시간이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 애들이 시간이 없어? 그럼 챗GPT를 써야겠네. 그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나도 시간이 없으니까 챗GPT 쓰면서 요새 너무 효율적이고, 뭐 하나 할 때도 시간이 엄청 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때 자료 조사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이걸 어디다 쓰는지 찾고, 뭐 이제 그다음에 보고서 결과물 내고, 뭐 PPT 같은 거 만들고, 막 이런 거를 저도 이제 지금 이제 강의할 때 이제 많이 쓰니까 이것저것 조사해가지고 지금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막 논문 같은 거 본단 말이에요. 그 뭐 요새는 이제 대학원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를 하니까 그거 이제 논문 보는데 논문 다 영어로 돼 있고 그거 막 언제 다 봐요.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근데 챗GPT에다가 넣고 아, 이거 좀 설명 좀 해줘라. 예, 학생들한테 가르치게 설명 좀 해줘라.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설명해 주니까 그 업무 효율성이라는 게 압도적으로 좋아져요. 그래서 아, 요새는 이제 중고등학생 애들 이거 가르쳐서 효율적으로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애들이 바쁜 이유가 공부할 건 당연히 많은데, 공부할 것도 많은데, 해야 될 숙제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내주는 수행평가 말고도 자체적으로 그 자기소개서 같은 거 이제 쓰려면 1학년 때부터 뭐 자료 같은 거 찾아서 내가 이런 꿈을 위해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애들이 정하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걸 언제 하고 앉았냐. 저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비싼 그 컨설팅 받으면서 막 이제 논문 쓰고 막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방법을 알아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논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갑자기 무슨 논문을 써서 어떻게 뭐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가 많이 도와줄 수 있다. 생각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얘랑 되게 진지한 철학적인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얘가 이제 수학 문제를 너무 잘 풀고 이런 걸 어떻게 쓰는지도 너무 잘 알고 너무 좋은 선생님인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얘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야, 이거 수능 문제까지 챗GPT가 다 풀어주는데 이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지? 네,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 애들도 분명히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애들도 엄마, 이거 챗GPT가 다 해줘. 나는 공부할 필요 없어. 영어 단어 외울 필요 없어. 근데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애들한테 영어 단어를 스펠링에 맞춰서 외우게 하는 거. 네, 막 어려운 단어를 외우는데 스펠링을 틀리지 않게 외우게 하는 거. 그리고 계산을 막 그 계산기처럼 막 복잡한 계산을 되게 빠르게 풀게 하는 거. 이런 거는 하지 않게끔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의미는 챗GPT한테 넣었을 때 뭐 영어 단어 스펠링 조금 한 개씩 두 개씩 틀린 거 가지고 얘가 못 알아듣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얘한테 프로프리딩을 해달라고 하면 순식간에 결과물이 나와요.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 단어 시험을 보는데 한 85점 정도 맞는 거랑 100점을 맞을 때 그 내가 들여야 되는 노력이 굉장히 달라요. 완벽하게 스펠링 막 어려운 단어들을 막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풀려고 하면 100점을 맞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뜻을 대충 이해하고 이렇게 생긴 모양은 이런 내용 뜻이야 라고 이제 아는 한 85점 정도 맞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애를 85점 정도 맞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 같은 것도 옛날에는 막 계산도 막
그 막 주산 같은 거 해가지고 주산 잘하면은 능력자였어요. 주산 해갖고 계산 안 틀리고 어마어마한 양을 타타타타타 막 기계처럼 하면은 능력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회사 취직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엑셀이 하잖아요. 엑셀이. 엑셀이 하는 거를 사람이 주산으로 더 빠르게 한다고 그 사람 연봉 더 주거나 더 똑똑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더 효율적이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지 않나.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얘 기계한테 하면은 그냥 별거 아닌 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람이 막 스펠링 하나 틀려서 뭐 안 되는 거 계산을 막 정확하게 하려고 막 100점을 맞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근데 그러면은 야 공부도 안 하면 되지. 라는 결론으로까지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문득 수능 문제를 얘가 이렇게 풀어주는 걸 보면서 1차적으로는 아, 되게 좋은 과외 선생님이 생겼네. 싼 3만 원이잖아요. 3만 원짜리 무한대. 이거 특히 영어 같은 거 더 잘해요. 영어 더 잘하는데 무한대로 막 물어볼 수 있는 과외 선생님이 생겼네. 그래서 너무 좋다. 근데 공부를 해야지. 근데 이제 저는 애들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는 감정이다. 지가 좋아서 해야 돼요. 일단 지가 좋아서 해야 되고 왜 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사실 공부 좋아서 하는 애들은 없잖아요. 잘 없어요. 근데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있는데 그런 애들은 뭐 타고나는 애들이고 보통은 공부를 좋아서 하진 않고 대충은 이걸 왜 해야 된다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이제 가난한 집 장남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내가 공부를 해서 우리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냥 대충 먹고 살 수 있고 엄마가 밥 안 굶기고 뭐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엄청 잘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 인생이 역전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적 동기가 굉장히 약해요.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즉, 뭐 지금 차라리 완전히 흙수저여가지고 내가 진짜 공부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하겠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의사 되고 변호사 되면, 뭐 되게 성공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이제 그 사다리가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챗GPT가 의사랑 변호사 제 1차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할 게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얘한테 철학적인 질문을 해봤어요. 요새 왜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냐? 공부를 도대체 왜 해야 되냐?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공부라고 하는 게 문제를 푸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건 아니다. 공부의 본질이 문제를 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잘 풀어서 답을 맞추는 게 공부를 잘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기서 약간 눈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게 틀려도 그 답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너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논리 그만큼 너가 성장했으면 되는 거지. 100점을 맞지 못했다고 해서 네가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에 약간 좀 그랬냐면 제 성향 자체가 저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네, 저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반복해서 뭘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아, 내가 이거 이해했는데 왜 이걸 트레이닝 해야 돼? 그래갖고 학교 다닐 때도 새로운 거를 막 공부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미 한 번 보면 그 새로움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시험을 잘 보려면 반복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싫어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나는 공부가 되게 재밌는데 성적은 계속 1등은 못하는 그런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보니까 내가 그 과정에서 막 내가 막 공부를 엄청 잘한 건 아니지만 시험에서 계속 떨어졌지만 아, 그 사이에 나는 성장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챗GPT는 도구예요, 도구. 근데 굉장히 위험한 도구. 칼 같은 거예요, 칼. 칼이나 뭐 핵폭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칼 같은 것도 사실 잘 사용하면 그게 요리를 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똑같아요. 예, 챗GPT도 잘 사용하면 이걸로 더 똑똑해지고 공부도 더 잘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막 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막 자동화하면서 잡일도 엄청 줄고 막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막 딥페이크 같은 거 공부해가지고 막 친구들 애들을 막그
그 애들 협박하고 이런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리터러시도 되게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이 있다. 감정, 공감, 창의력, 통찰력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대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예전에 저 수강하셨던 분 중에 굉장히 이제 감성적이신 분이 계시는데 그 얘기를 저번에 스레드에 올리셨더라고요. 이제 챗GPT랑 심리 상담을 한번 해보았다. 근데 너무 잘해주더래요. 너무 잘해주더래. 공감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너무 잘해줘가지고 되게 감동받았다고. 그래서 아니 우리 집 챗GPT는 되게 파워 튀던데 그 집 챗GPT는 F인가 봐요. 그랬더니 아유 F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감정에 공감도 잘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어떤 분 스레드를 보니까 그 심리 상담 봇을 만들고 계신다고. 예, 심리 상담 봇을 만들고 계신대요. 그래갖고 그게 대체가 될까? 이런 공감을 해주는 게 대체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완전히 어떤 병적인, 막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심리 상담을 옆집 엄마하고 하잖아요. 옆집 엄마 만나서 심리 상담 하잖아요. 옆집 엄마 만나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면서 심리 상담이 되는 것처럼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고, 아유, 힘들었겠네, 라고 들어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공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챗GPT가 더 잘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사람은 들어주다가 지쳐가지고, 아, 이게 막 저 같은 애들은 되게 못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러면 이제 듣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관심이 중간에 없어지면 괜히 삐지기도 하고, 그런데 얘는 끝까지 잘 들어주니까. 그래서 그런 영역도 대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감정적인 교류나 이런 것도 대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게 감정적인 교류가 사실은 옛날에 영화 허 같은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사랑에 막 빠지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챗GPT 없으면 일을 못하는 단계에 이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심각하다. 그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랑 얘기하면은 뭔가 답답해. 근데 챗GPT랑 얘기하면 뭔가 클리어하고 그래서 약간 저런 것들도 대체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제 또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야죠. 공부는 성장을 위한 과정이다. 결과를 얻기 위한 게 아니다. 시험 성적 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니까 이런 과정들 속에서 공부를 네가 하면서 끈기나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성찰과 같은 중요한 삶의 기술을 배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챗GPT나 미드전이나 이런 툴들을 사용을 해보시면 결과물이 처음에 짠 하고 나오지 않아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AI 쓰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결과물이 그냥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짠 하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특히 그림 같은 거 그려보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그릴 때까지 수백, 수천 장의 그 습작이 날아가요. 예, 그게 다 날아갑니다.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조금 해보면 저는 예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눈에 조금 마음에 들고 의도에 맞는 그런 거를 만들려면 최소 수십 장을 뽑거든요. 최소 수십 장을 뽑아보는데 진짜 막 약간 커머셜이나 아티스틱에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수천, 수만 장을 써요. 근데 그게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시행착오 겪으면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야 돼요. AI가 해준다고 그냥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똑같은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해가는 과정을 공부를 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수학 문제도 맨날 틀려서 계속 풀어보고 하면서 내가 이제 그 시행착오를 겪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재무관리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과서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를 봤던 게 트라이얼 에러였어요. 그냥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가 트라이얼 앤 에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해보라는 거예요, 숫자를. 그래서, 아니, 이런 계산법이 있나. 왜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수학을 배울 때는 어떤 연역법에 의해서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점점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답이 그냥 땅 하고 나오는 그런 문제만 우리는 주로 풀어왔었는데, 재무관리 시간에 무슨 성장률 같은 거 계산하는 거였나? 아무튼 그런 걸 계산하는데 이거는 그 계산을 그냥 숫자를 네가 넣어보는 거래. 그래서 거꾸로 넣어서
답이 나왔는데 그 좀 더 크면은 숫자를 더 줄이고 계속 넣었다 뺐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 계산 방법이 있지? 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계산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되게 오래 걸려요. 막 그 계산 뭐 몇십 자리를 계속 곱했다 넣었다 해야 되니까 나눴다가 막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아,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 지금은 제가 그걸 다 잊어버렸지만, 아,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 라는 거를 이해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AI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결국 공부를 한 사람들이다. AI 관리하고 발전하는 지식과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 애들이 분명히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물어볼 거예요. 엄마, 챗GPT가 다 아는데 무슨 내가 공부를 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수능 국어 문제에 인공지능 관련된 지문이 떴습니다. 더럽게 어려운 지문 떴어요. 지금 이거를 애들이 어떻게 풀어?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못 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잠깐만 그냥 재미로 보세요. 문장이나 영상, 음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 확산 모델은 영상의 복원, 생성 및 변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그러면서 이 모델의 기본 발상은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했다가 그 노이즈를 다시 제거해 나가며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이즈는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값을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 내용은 지금 이런 단어들은 지금 저도 처음 보는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아, 노이즈가 점진적으로 추가했다가 다시 제거해 나가는 원본 이미지 복원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AI 아티스트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그거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저 옛날에 미드저니 배울 때 처음에 배웠던 건데? 했더니 바로 이 그림이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그림을 옛날에 미드저니 공부하면서 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야 하니까 이 내용을 사실은 이거 가지고 지금 이 문장 가지고 이거 절대 이해 못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지만, 아, 이거를 보고, 이 내용이구나. 이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성 AI가 그림이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이게 원리. 그래서 내가 강아지 그림 그려줘 그러면은 노이즈를 먼저 막 이렇게 그렸다가 노이즈를 지웠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저도 처음에 들었어요. 정확히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서 아, 나 옛날 저거 봤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어려운 질문도 대충은 알고 있으면 이 답을 맞출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요즘 학생들 정말 어렵겠구나. 이거 무슨 수로 이해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 생성 AI 요 내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이해를 했으면 그래도 대충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고등학생이 저거를 이해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 머리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어려워졌다. 진짜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와 이게 AI 지문이 이제 뜨기 시작했다. 그러면 매년 아마 AI 관련된 지문이 뜰 거예요. 이게 그 관련된 지문이 저도 이거 몰랐는데 옛날에 제 친구가 제 짝이 올해는 어떤 지문이 뜰 차례가 됐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무슨 소리야? 근데 이게 나올 거래. 근데 진짜 나왔어요. 지문이. 그래가지고 그 해의 지문이 진짜 나왔어. 그래가지고, 너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이게 다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면 분명히 흐름이 있어. 지문이 뜰 때가 되면은, 아, 요번에는 이게 나올 거고, 저게 나올 거고, 순서가 있겠지. 나오는 순서가. 그래서, 아, 이쯤 되면 이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잘하는 선생님들은 자꾸 지문을 맞추잖아요. 이거 지문 요번에 나온다고. 그래서 저렇게 수많은 지문 중에 저걸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AI 지문은 이제부터 계속 나온다. 근데 말이 너무 어렵죠. 이제 점점 어렵죠. 이거는 이제 생성 AI 이미지와 관련된 그런 지문이 올해 뜬 거고, 이거는 미드저니의 원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미드저니 원리와 관련해서 뜬 거고, 이번에 이미지가 떴으니까 다음에는 무슨 뭐,
4, 5 추론 모델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충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이제 뜨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겠다. 그럼 나도 이거 한번 찍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찍으면 스타가 되는 거죠. 국어 선생님 이제 스타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미리 보고 들어간 애랑 아닌 애랑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중요하게 하나의 영역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제가 오늘 원래 저희 강의하는데 딴소리만 계속했어요. 오늘 수능이라는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원래 루틴하게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더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런 그림을 제가 미드저니로 그린 거예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그림 있죠? 이거를 제가 그린 거예요. 그 미드저니로 그려가지고 AI 왜 공부해야 돼? 하고 이제 어울리는 이미지 그려줘. 그리고 애들이 AI를 창의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걸 그려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그려서 쓰면 된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 이제 들어와 보신 분들, 저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은 AI 툴들을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네, 사용해 보셨을 텐데, 유료 구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료 구독. 근데 이게 유료 구독도 진짜 웃긴 게, 어떤 사람은 지금 AI 툴만 한 달에 5, 60만 원씩 구독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런 분들 계세요. 진짜 많거든요. 툴이 진짜 많아서, 되게 많은데, 사실 저는 이 과정을 옛날에 거쳐가지고 제가 강의할 때는 툴 소개를 안 드려요. 네, 툴 소개를 드리면, 아,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죠. 다 좋아 보이는데 그거 다 쓰면 진짜 거덜납니다. 거덜나고 그거 다 활용을 100% 못해요. 그래가지고 AI 툴은 최소한 챗GPT만 쓴다. 저는 이제 구독을 해야 된다. 이거는 구독을 해야 돼요. 챗GPT는 구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성능 차이가 많이 나서 안 그러면 이게 미니인가 뭐 이렇게밖에 없어서 이 모델에서 다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가 현재 유료 구독을 할 때 4.5 모델 그리고 캔버스 모델 이거는 글 쓰는 거예요. 글 쓰는 모델이고 그 다음에 레거시 모델이라고 해서 4가 있고 그 다음에 미니는 그냥 뭐 간단한 거 할 때 이렇게 쓰는 건데, 아마 유료 구독을 안 하면 4가 안 써지나? 이 캔버스는 아마 안 써지나 그럴 거고, 시간 몇 개 쓰면 잘리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파일 첨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파일 첨부를 할 수 있어야지 압도적으로 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챗GPT는 구독을 하셔라. 그 외에 또 더 구독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클로드 같은 거, 글 쓰는 거. 그러니까 내가 글을 좀 많이 쓴다. 그러면 클로드를 쓰시고 아니면은 근데 그게 끝났어요. 그 SK텔레콤에서 내 통신사 SK텔레콤 쓰면 퍼플렉시티를 1년 구독권 지금 공짜로 줬거든요. 10월 말까지. 그거는 이제 끝났고 안 그러면 유료 구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챗GPT가 그게 나왔어요. 그 뭐지? GPT 서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비슷비슷한 기능들이 있는 거를 더 좋은 결과물을 내는 거는 좋은데 일단은 하나만 잘 써보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다 구독하면은 가산 탕진합니다. 가산 탕진해. 한 달에 진짜 5, 60만 원 들어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고. 근데 챗GPT는 꼭 유료 구독을 해서 써보셔라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하나는 유료 구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요. 챗GPT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지금 한 달에 20달러에 부가세까지 22달러를 내서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거를 구독을 안 해서 안 써보면 좀 있으면은 한 내년쯤 되면은 50불로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달에 50불.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거 좀 비싼데 하는 가격대로 올라가요. 예, 가격대로 올라가고 2,000달러짜리 나온다고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못 쓰겠지만 회사가 아닌 이상 개인이 쓰기는 좀 그렇지만 50달러로 전체적으로 오르면 분명히 뭐 딴 걸로 뭐 클로드로 갈 거야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클로드도 올리겠죠, 가격을. 그래서 지금이 사실은 지금 현 시점이 AI를 가장 저렴하게 써볼 수 있는 시대. 가장 저렴하게 써볼 수 있는 시대인데 점점 비싸질 거다.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여러분들이 더 결제하기 어려워져요. 내가 돈 써야지라고 결심을 못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충분히 활용해보고 그 가치를 알아야 아, 난 이거 없이는 못 살겠다 싶어야 $50 결제할 수 있지. 지금 $20 안 쓰다 갑자기 $50도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랑 남편이랑 같이 쓰거든요. 남편도 챗GPT 열심히 쓰니까 제가 열심히 가르쳤죠. 그랬더니 이제는 더 이상 업무 효율 때문에 안 쓸 수 없는 단계다.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얘가 챗GPT 가끔 먹통되거나 이러면은 정말 화가 납니다. 얘가 없으면 일을 못 해요. 그 정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이제 AI 디바이드라는 용어를 제가 열심히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 디바이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해야 되는 거는 많이 써보자. 예, 근데 AI 나 쓰고 있어요 하면서 그냥 되게 이제 뭐 리튼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뭐 약간 그런 것들 있어요. 뭐 그 아수겁 같은 거. 핸드폰에서 쓸 수 있는 아수겁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은 AI가 할 수 있는 일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API를 이제 그냥 약간 토크하는 것처럼 이제 가볍게 쓰는 애들이어서 기술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꼭 PC로 한 번씩 활용을 해서 아, 이렇게까지 쓸 수 있구나를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나를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AI 교육을 왜 하냐? 이거는 성인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해야 돼요. AI 교육을 저는 지금 애들한테도 열심히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르쳐 보기도 했고, 저는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지금까지는 가르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올해 나이가 마흔이거든요. 마흔둘인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변곡점을 거쳐왔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90년대에 인터넷 혁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은 좀 어렸었고, 전공을 이쪽 IT 쪽으로 했었으면 몰랐을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이런 혁명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 되고 돈을 벌고 막 하는 상황에, 근데 저 기술은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닌데? 내가 저거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개발자나 뭐 이제 그런 분들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2000년대에는 이때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살았던 것 같은데,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때 3GS 폰이 처음 나왔었고 그때 이제 막 우리나라 아마 아실 거예요. 애니팡 게임 같은 거 하면서 하루에 100억을 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애니팡으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느꼈던 거는 아, 나는 어플 같은 거는 만들 줄 모르는데 그죠? 어플을 어떻게 만들어요? 저 게임이 애니팡이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부터 다 있던 게임 형태고, 그걸 그냥 스마트폰으로 옮겨온 거고, 엄청나게 대단한 게임의 발전은 아니지만, 그거를 핸드폰에서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게 혁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었던 건데,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보였고, 주변에 돈 번 사람들도 많았겠죠? 근데 나는 그 기술을 쓸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갑자기 개발자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개발을 배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하기도 애매해. 막 약간 붕 떠 있는. 그래서 남들 돈 벌 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그리고 요새 또 코인이 또 난리잖아요. 근데 그 시기 다 날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마 그걸로 돈 버신 분들은 지금 여기 안 들어가 계시고 지금 이제 장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아,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저거는 어떤 금융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도박이라고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 전혀 이제 몰랐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역사적 기회를 굉장히 눈앞에서 보면서도 모르고 있었다. 탑승을 못 탔던 거죠.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아, 거기가 기회였었어.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마 2023년, 2024년은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인류 역사상의 변곡점이에요. 예, 변곡점이고 굉장히 이 AI라고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래도 이거를 빨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한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제가 어떤 신문 기사 읽었던 거에서 AI 종의 기원이라는 표현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종의 기원이다.
그 종의 기원은 원래 그 김유정 작가 소설인데 그 원래 그 작품에서는 되게 좀 무시무시한 사이코패스의 종의 기원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새로운 AI 시대에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단어가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이제 AI 네이티브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었는데 우리 애들은 AI 네이티브여야겠죠. 예, 디지털 네이티브, 스마트폰 네이티브처럼 AI 네이티브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 그래서 성인 교육이랑 애들 교육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성인들은 처음에 딱 AI 교육을 하면 워낙에 검색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컴퓨터를 쓸 때 검색하는 거에 익숙해져서 얘를 검색창처럼 써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챗GPT를 검색창이라고 생각하면서 쓰는데 사실은 검색창이 아니라 대화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화를 이거 여러분들 검색 아니고 대화입니다를 알려주기까지가 조금 그 사고의 전환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AI 네이티브들은 처음부터 대화를 시작하죠. 예, 대화를 시작하죠. 그래서 애들은 그렇게 배우고 어른들은 일단 검색에서 대화로 한 번의 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AI는 나의 직업을 대체하겠죠. 지금 뭐 한 30 몇 프로 대체한다 이런 통계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직업을 대체하는데 요즘에 요거 다시 뜨더라고요. 그 틱톡 같은 데 뜨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다 이제 로봇이 그 노동력 대체하는 힘 쓰는 그런 거부터 대체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가장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글 쓰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작곡하는 거, 코딩하는 거, 추론하는 거 지금 전부 다 AI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힘쓰는 거, 무거운 거 드는 거, 무서운데 이제 가서 이제 뭐 탐험하는 거, 이런 거를 로봇이 하는 거고, 사람은 이제 편하게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예술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모든 예술 활동을 지금 챗GPT랑 AI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두려운 부분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가장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유발 하라리 그 EBS 영상이 있어요. 아까 그 썸네일 있었던 거. 그거를 보시면 되게 인상적인 게, 근데 그 영상이 인상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상은 챗GPT가 나오기 1년 전에 한 인터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충격적이에요. 그 인터뷰를 사실 지금 이런 얘기 하라고 하면 너무 뻔해. 예, 창의성이란 인간 고유의 것이 아니고요. 간호사보다 의사가 더 빨리 대체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라고 하면 저 같은 애들도 하죠. 근데 유발 하라리가 진짜 천재인 게 챗GPT 3.5가 나오기 1년 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 데이터 분석하는 업무는 AI가 굉장히 잘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간호사보다 의사가 빠르게 대체된다고 1년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재는 천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되냐? 상위 0.1%의 천재 아니고 상위 0.00001%의 천재 몇 명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나머지는 기본소득으로 살아가게 되는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맞이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뉴스 같은 데 이제 보시면 이 기본소득 논의가 코로나 때 그때 한참 막 있었어요. 이게 경제학에서는 많이 하는 논의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이제 선진국에서는 요게 기본소득 정도 수준이 되려면 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300만 원 정도를 그냥 나라에서 쏘는 거예요. 예, 나라에서 그냥 쏘고 그냥 그 생계 활동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냥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3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이제 제공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300만 원이면은. 그죠? 그런 금액을 다 준다. 놀고 먹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생각도 하고 계셔야 돼요.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 거야. 인서울을 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애가 갑자기 뭐 이제 그런 거는 아닌 거고, 우리 애가 평생 동안 놀고 먹을 수 있어. 놀고 먹을 수 있어라는 생각도 해야 돼요. 대신에 굶어 죽진 않습니다. 내가 그 애를 평생 부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기본소득이 나올 거니까. 몇 년 후면은 이런 시스템을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애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져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사실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놀고 먹으면서 월 3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삶이란 우리가 은퇴를 하고 그 무슨 연금 복권 같은 거에 당첨된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연금복권 당첨되면 그게 한 달에 한 500만 원인가 근데 뭐 세금 떼면 한 300 얼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으면 나는 직장 안 다니고 나 이놈의 직장 때려치고 나는 놀고 먹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유토피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유토피아인데 그러면은 그 놀고 먹으면서 뭘 하냐? 각자의 예술을 해야 된다. 예술을 왜 하냐면요. 예술은 시간이 많이 들어요. 예술은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요. 뭐 그림을 그리든 노래를 만들든 뭐 글을 쓰든 몇 년씩 걸려요. 그럼 몇 년씩 걸리는 일들을 그냥 평생 재밌게 하면서 사는 그런 거가 되는 거다. 그리고 기존의 많은 직업들이 새로운 직업으로 대체가 될 건데 그 방향성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제가 2년 전에 챗GPT 처음 이제 공부하면서 아, 이런 직업군이 앞으로 뜨겠다라고 예측을 했던 직업군이 철학자. 그리고 심리 상담사, 요런 직업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야. 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연봉 3억 받아요.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지금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게 정보 검색 기능사 같은 거예요. 인터넷 정보 검색 기능사.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정보 검색 기능사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거지 그것 때문에 취직이 안 되고 뭐 돈을 못 벌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기술은 누구나 가지고 가야 되는 기술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배워가지고 그 사람만 그걸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배워야 돼요. 예, 그냥 이거는 그냥 누구나 우리가 컴퓨터로 네이버나 구글에다 구글링을 하듯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쓰도록 하는 건 그냥 누구나 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 잘 될 거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전망을 할 수가 없겠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AI에게 대체되지 않게 키워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법이 있으면 좀 저 좀 알려주시고요. 대신에 최소한 이제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AI가 즉시 배우고 AI가 즉시 할 수 있는 일을 배우고 훈련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한다.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수학 문제 계산 정확하게 푸는 거 이런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요. 제가 이제 어디서 이게 퍼온 글인데 요즘에 서울대 프로그래밍 강의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래서 예전 방식은 기초 문법을 다 알려주고 샘플 프로그램을 한 글자 한 글자 따라서 입력하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샘플 코드의 특정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학교에서 배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본 개념을 알려준 다음에 AI하고 코딩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근데 지금 요 글이 나오고 난 다음에 최신에는 컬소라고 하는 툴이 또 생겼어요. 근데 걔는 말로 하면은 코딩을 다 짜주고 지가 어디가 수정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챗GPT나 클로드하고 할 때보다 훨씬 편하게 코딩할 수 있는 툴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개발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쓰고 계신다.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굉장히 시간이 걸려서 해야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샘플 프로그램의 범위를 알려주고 원하는 것을 AI와 함께 만들어 보고 실행해 본다. AI가 생성한 코드에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본다. AI와 함께 추가 기능을 해본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강의를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이 글을 보기 전에도 제가 챗GPT랑 한번 필요한 게 있어갖고 HTML 홈페이지 작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HTML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얘하고 하나씩 물어가면서 야 이거는 왜 이렇게 됐지? 색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의 작업은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을 알면 더 잘할 수 있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냐? 실습 시간을 훨씬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점 찍는 거 하나 그거 틀려가지고 막 눈 빠지게 쳐다봐야 되고 어디서 틀렸는지 왜 이거 잘못됐는지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챗GPT가 아 여기 수정하면 됩니다 하고 이제 알려주는 거고 대신에 디버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프로그래머만 이제는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애들도 그냥 뭐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이제 코드 짜가지고 만들면 되겠지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아주 기술이 쉬워진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요. 어른들은 이제 다 컸으니까 뭐 그런데 이제 안 되면은 이제 뭐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 되겠지만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애들이 진짜 심각한 게 이제 경력 없으면 취직 안 되는 건 너무 요새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 생각도 드는데 근데 여기에 플러스가 더 생겼어요. 플러스가 뭐냐면 기업들이 신입사원이고 뭐 경력사원이고 아예 그 채용 자체를 안 해요. 채용 자체가 줄어요. 예. 근데 그게 너무 맞는 게 지금 저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져서 원래는 아 이게 좀 일이 많아지면서 이거 좀 뭐 알바라도 구해서 내가 일을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화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한 달에 뭐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비용을 지불하면 사람 한 명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퍼포먼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챗GPT가 2,000달러짜리가 만약에 생기면 그거 사람 한 명 분량이에요. 비용 자체가. 그러면은 내가 어리버리한 신입사원 인턴 뽑아가지고 교육시키고 중간에 말 안 들으면 나가고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그냥 2,000달러짜리 똑똑한 챗GPT 구독해놓고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앉혀놓으면 걔가 2인분, 3인분, 10인분을 하겠죠. 예, 그런 시대가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신입사원들이 AI로 대체된다. 그리고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가는 길 자체가 막혀서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 시니어들은 괜찮아요. 챗GPT한테 대체 안 돼요. 왜냐면은 누군가 그거를 감시하고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니어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령대, 부모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 시니어의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주니어들이에요. 주니어들은 바로 대체돼요. 주니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대체돼요. 그래서 저는 원래 연구소를 다녔었는데 연구소 구조가 딱 이렇거든요. 연구소는 석사 연구원이 있고 위에 PM이 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굴러가고 위에 박사가 계시고 나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서버적인 일들을 하면서 그 보고서를 쓰고 나머지 온갖 행정과 뭐 이런 걸 다 하는데 그런 온갖 행정을 하는 행정과 보고서 뭐 쓰고 뭐 이런 거 하는 애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뭐 데이터 분석하고 뭐 그냥 나중에 프로프리딩하고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거를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챗GPT를 써보면서 아 그때 안 그만뒀으면은 바로 대체됐겠는데 연구원들 바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연구원분의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얘가 한 명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조그만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스몰 비즈니스 이런 개념도 되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들이 점점 확산될 거다. 한 사람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하나의 기업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취직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점점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들은 채용 줄이고 신입사원 안 뽑는데 거기에 자꾸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점점 좁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해진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은 AI에게 대체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대체되지 않아요. 잘릴 걱정은 지금 당장 안 해도 된다.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괜찮은데, 어, 문제는 애들입니다. 예, 애들 어떡하죠? 정말 저도 걱정되겠습니다. 얘네들 뭐 먹고 살게 할까? 정말 기본소득으로 그냥 평생 놀고 먹으면서 예술을 하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월급도 2,000달러짜리 나오면 신입사원 자르고 이거 쓰겠죠. 그럼 회사 CEO면 이거 구독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느낌으로 저는 좀 애들을 키우려고 하냐면, 어, 다양한 좀 아이덴티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이것저것을 하다 보면서, 제가 지금 이거 강의도 하고 있고, 콘텐츠도 만들고 있고,
그 엄마이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과거의 그런 것들, 내 전공은 이거야. 나는 이런 회사를 다녔어. 이런 나의 아이덴티티가 다른 일을 하는데 좀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 걸 처음에 할 때도 내가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인식이 잘 내 머릿속에 없으니까 이거 하면 뭐 돈도 벌고 뭐 다 좋다고는 하는데 애매한 거예요, 되게. 이게 나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나는 경제학 전공해서 옛날에 연구소 다니던 사람인데 콘텐츠 이거 쇼폼 콘텐츠 이렇게 만든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투자하는 것도 배우고 있는데 경제학과를 나왔지만 그런 거를 학교에서 배우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내 본질이 뭐지? 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 혼란스러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한 분야만 죽도록 파가지고 거기에 어떤 경지에 올라야지 이런 것보다 다양한 관점을 가져서 내가 브랜드를 만들면 나는 마케터니까 마케팅만 해야지가 아니라 마케팅도 하고 포장도 하고 사람들을 컨택도 하고 다 해야 돼요. 혼자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슈퍼 개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다양해야 되죠. 나는 모든 걸 하는 사람이야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슈퍼 개인이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아이들이 자라나야 되고 제가 최근에 봤던 글 중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침착맨 그분 있잖아요. 침착맨 그분이 지금 유튜브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규모가 있고 수익도 많이 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하면 직원도 있을 거고 뭐 촬영에 이제 카메라 드는 사람, 조명 드는 사람 사실 방송국만 가도 조명 드는 사람도 그 사람들도 이제 엄청 많잖아요. 뭐 조명 들고 있는 사람,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 엄청 많은데 그렇게 뭔가 뻑적지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근데 그분은 이제 누가 이제 촬영 인터뷰를 하시는데 카메라 세팅도 자기가 다 한대요. 예,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유튜브라고 하는 게 그냥 혼자 하는 거고 카메라 세팅 조금만 배우면 뭐 완전 방송국처럼이야 당연히 못하겠지만 대충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다 하는 거.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슈퍼 개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나 이런 분들이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강점을 보이는 게 사실 저도 콘텐츠를 만들면 카메라 세팅, 조명, 뭐 화장, 뭐 혼자 다 해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외주를 한다. 그러면 돈이 엄청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대충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엄청나게 뭐 내가 이쁘게 나올 필요는 없으니까 적당하게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을 조금씩 높이는 거. 근데 이게 그 타이탄의 도구들에 나오는 그 개념이랑 똑같거든요. 타이탄의 도구들에서도 내가 어떤 도구를 100% 100점을 맞는 게 아니라 80점을 맞을 수 있는 타이탄의 도구를 하나, 두 개, 세 개를 모으면 80, 80, 80의 그런 도구들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굉장히 독특한 나만의 경쟁력이 된다라는 게 타이탄의 도구의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유튜브로 엄청 뭐 성공한 것도 아니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뭐 카메라 찍는 거, 뭐 그다음에 이제 말하는 연습도 했었고, 뭐 이제 PPT도 뭐 엄청 잘 만들지 않지만 대충은 만들어 봤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상 편집도 조금은 할 줄 알고, 뭐 이런 타이탄의 도구들이 모이면서 저라는 사람을 만드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영역을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각자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개발을 좀 100점은 아니지만 한 80점 할 수 있고, 디자인도 100점은 아니지만 한 80점 할 수 있고, 뭔가 80점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건데, 이 AI 기술을 활용하면 80점까지 만드는 게 되게 쉬워져요. 원래 그 전에까지만 해도 영상 편집을 한 80점 정도 하려면 그래도 한 3, 4개월은 배워야 됐어요. 뭐 학원 다니면 6개월 막 이렇게 다니고 1년씩 다니는데 요새는 그냥 다 AI가 해주니까 캡컷 같은 거에 AI 기술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옛날에는 배경 눕기 따는 거, 영상 배경을 눕기 딴다?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방송국에서나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어플에다가 이렇게 클릭만 하면은 다 되고 자막이 쭈루루룩 따지고 그거 말도 안 됩니다. 원래 옛날에 영상 편집
배웠던 사람들은 그거는 진짜 놀랄 노자예요. 말도 안 되는 기술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고, 그거 1년 내내 쓰는데 9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안 배우면 손해인 거죠. 80점을 누구나 순식간에 맞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80점짜리를 많이 기술을 배워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휘해서 내가 나만의 비즈니스를 해서 내가 어떻게 1인 기업이 될 것인가. 저도 이런 고민을 요새 되게 많이 하는데 애들한테도 이런 고민을 하게 해줘야겠다. 내가 만약에 우리 애를 변호사로 키웠어요. 변호사인데 갑자기 변호사들 다 AI로 대체돼. 그러면 뭐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변호사들도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으면 그게 어떤 업의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 자리에 간 능력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른 거랑 조합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엄청난 경쟁력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아이덴티티를 좀 다각화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한다. 그리고 AI 발달이 이제 되면서 1인 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곧 될 거다. 매출이 뭐 1조인가? 뭐 이렇게 되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1인 기업에서도 곧 나올 거다. 이 뉴스는 한 5년 이내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인공이 우리 애들이 되면 참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생성 AI 기술이 제가 참 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뭐 신기하고 뭐 콘텐츠 만드는데 되게 좋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기술 자체는 사실은 되게 어렵죠. 제가 저보고 갑자기 챗GPT 같은 걸 만들어 그러면 못 만들죠, 당연히. 기술을 너무 어렵고. 근데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기술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챗GPT를 만든 회사 이름이 이거 만든 회사 이름이 오픈 AI잖아요. 오픈 AI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이름인 게 얘네는 진짜 다 열려 있어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API라고 하는 기술, 그거가 이제 오픈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다른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이 챗GPT를 갖다 붙이는 게 너무 쉬워요. 다른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내가 챗GPT를 개발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챗GPT의 이 엔진을 갖다 끼우는 게 너무 쉬워요. 예. 굉장히 쉽습니다. API를 갖다 쓰면 돼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 클로드나 이런 쪽도 전부 다 이제 API 열어놔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그렇게 쓸 수 있다. 그거는 이런 고도로 발달된 기술을 누구나 쓸 수 있게 한다는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라서 굉장히 시대가 어, 되게 혁명적인 부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고도로 발달된 기술이 있었지만 너무 비싸고 너무 이제 쓰기가 어렵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다면 지금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애들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한 달에 $20만 내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혁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 기술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성 AI, 챗GPT는 이런 뜻이다. 그래서 챗GPT 잘 쓰시려면요, 이게 사실 중요해요, 마지막에. 마음에 드는 응답이 나올 때까지 수정합니다. 계속 수정합니다. 계속 수정하고 가이드를 줘야 돼요. 근데 이 가이드를 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본인이 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가이드를 줄 수가 없어요. 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몰래 보여드릴게요, 몰래. 제 남편이 하고 있는 건데. 제 남편이 지금 자기가 엄청 챗GPT 잘 쓴다고 맨날 자랑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건데, 드라마를 기획을 이거를 하고 있어요. 드라마 기획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뭘 보여드릴까. 여기다 막 쓰고 있는데, 대본을 이렇게, 얘가 대본을 쓰고 있어요, 챗GPT가. 근데 생각보다 잘 쓰더라고요. 예, 잘 쓰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물어보죠. 어, 이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런 단서들은 왜 이렇게 어디랑 연관지어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남편이 쓸 수 있냐면 남편은 드라마 기획자고 작가들이랑 수없이 이런 기획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대본을 보고 아, 여기서 이거랑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 알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요. 네. 질문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제 대본을 어떻게 보는지,
뭐가 문제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고 회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그냥 챗GPT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저한테 지금 하라고 하면 나는 드라마 기획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잘 못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입사원한테 일을 시키듯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잘 쓸까? 생각보다 40대들이 제일 잘 써요. 제가 교육을 해보면 너무 어리면 걔네들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베이직하게만 쓰는데 제가 교수님들한테도 많이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제 수업을 자꾸 교수님들이 들으러 오는데, 만나면은 자기가 이거 너무 잘 쓰고 있대. 너무 잘 쓰고 있다면서 맨날 자랑하는데, 이게 본인이 업무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누구를 시켜본 사람인 거예요. 예, 누구한테 일을 시켜본 사람이 잘해요. 그리고 본인 업무의 전문가들. 예, 이런 분들이 제일 잘 씁니다. 그래서 40대들이 진짜 잘 써요. 배우면은, 왜냐면 말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직원한테 일 시키듯이. 그렇기 때문에 40대 팀장급이 사람들이 제일 잘 씁니다. 이런 사람들이 챗GPT를 통해서 날개를 달 수 있는 스타일이다.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조금 달라요. 완전히 우리 애들은 AI 네이티브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 40대들이 30대신가요? 9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검색에서 생성 AI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화로의 전환이 처음에 이거 조금 힘들어해요. 교육을 해보면 조금 요거 힘들어하는데 우리 애들은 AI 기술을 처음부터 그냥 쓰는 애들. 검색의 시대를 거치지 않고 그냥 대화의 시대로 넘어가게끔 예, 이 과정 없이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잘 쓸 수 있고 얘네들한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는 AI가 가진 한계예요. 지금 현재 기술에서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저희 남편도 맨날 모르니까 물어봐요, 저한테. 이거 돼? 이거 돼? 물어본대. 그건 안 되는데? 아직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가 안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AI 시키면 뭐든지 막 다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가 한계인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게 좋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어릴 때 AI를 애들한테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 컴퓨터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할 수도 있고 딥페이크 같은 거 애들 막 사고 쳐가지고 기술 가르쳐 놨더니 막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럴 수도 있고 혹시 창의성이나 뭐 사고력의 제약이 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스크린 타임 문제는 이게 사실 중독되기는 어려워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너무 많이 본다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뭐 감정적인 교류나 뭐 이런 것들 그걸 친구랑 안 하고 챗GPT랑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가르쳐야 된다. 처음부터 이 도구의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요거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시면 스마트폰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 게 스마트폰을 애들한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스마트폰을 줘서 도대체 뭘 하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다음부터는 준 다음에는 땡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은 뭐 이제 되게 그 전부터 줬지만, 지금까지도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애가 뭘 보는지를 다 저는 알고 있어요, 대충. 예. 애가 최소한 뭘 보는지,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해야 이걸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콘텐츠를 보진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상한 걸 보고 있진 않은지, 그런 거를 컨트롤 해야지 AI도 마찬가지로, 언제 가르치지, 안 가르치지가 아니라 그냥 어려서부터 제대로 가르치는 거죠. 예, 스마트폰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근데 이게 우리 세대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 그 빠르게 변한 세대예요. 우리는 어릴 때 아날로그를 살다가 갑자기 디지털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가 딱 그 세대인데 저가 제가 고3 때 스타크래프트가 처음 나왔나? 아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 중에 스타크래프트로 인생 망친 애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그냥 그때 갑자기 스타크래프트가 짠 하고 고3 때 나오면서 애들이 약간 미쳐가지고 그것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못 봐가지고 재수한 애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게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짠하고 등장했는데 그게 뭔지, 중독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풀어진 거죠. 그래서 컨트롤 없이 그냥 풀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게임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를 이제 사용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중독이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스트레스는 풀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기대지 않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는 거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냥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 OX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게 할 건지, 컨텐츠는 어떤 식으로 난이도를 높여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너무 짠 하고 나온 기술이다 보니까, 그거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었죠. AI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딥페이크 애들이 이제 막 그런 것 때문에 난리를 쳤던 게 그냥 뭔가 신기한 기술이 나왔으니까 그냥 악용하고 싶은 거예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좀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AI 교육은 우리가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AI 리터러시를 애들한테는 가르쳐야 돼요. 어른들은 뭐 그냥 그렇다 쳐도. 그래서 리터러시 필요하고 학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는 굉장히 많고요. 근데 실제로 정말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과외 선생님이 이제 필요 없어요. 과외 선생님 필요 없이 그냥 아마 그 AI 오픈 AI에서도 그 영상 발표했었는데 핸드폰 위에다가 이렇게 거치해 놓고 밑에다가 이제 책 같은 거 놓고 계속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막 하면은 너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걔가 눈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습에도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완벽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죠. 그래서 각각 아이들이 딱딱 자기 수준에 맞춰서 모르는 부분 체크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AI 교육은 이게 잘 모르면 그냥 뚝딱 하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한 끈기가 필요해요. 결과물을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 자체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성 AI는 여태까지 도구 중에 스마트폰, 뭐 이제 게임, 핸드폰, 뭐 여러 가지 뭐 컴퓨터 이런 것들처럼 인류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구다. 새로운 도구라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이들은 이제 AI 네이티브로서 좀 배워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되죠. 이게 결국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게 질문을 제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글쓰기 능력이 향상이 오히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AI는 그냥 뭐 이제 뭐 좀 해줘! 라고 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못 알아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한 맥락을 다 적어줘야 돼요. 얘한테 글을 쓸 때. 맥락을 다 적어줘야 되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남편이랑 오래 살았으니까 남편의 모든 맥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쯤에 그거 먹자. 남편이 그랬어요. 그거 먹자. 그러면은 저는 대충 뭔지 알아요. 예, 왜냐면은 저번에 며칠 전에 이마트 가서 사온 그게 지금 이 시간쯤 저 사람이 먹고 싶을 거야. 라는 맥락을 나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먹자라고 이상하게 말을 해도 나는 그 맥락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그래? 그러면 그거 지금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 남편이 뭔데?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너 그거 먹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막 이래요. 근데 그거는 맥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AI는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다 적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랑 할 때보다 훨씬 정확하게. 그래서 오히려 글쓰기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고민 과정들을 거쳐서 사실은 작년부터 이걸 되게 하고 싶었어요. 애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드디어 가르쳤던 게 이게 작년에 애들 가르친 건데, 여기 노란 옷 입은 애랑 하늘색 입은 애가 저희 애들입니다. 5학년이고 3학년 애들. 얘 때는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가르쳤죠. 그래서 실제로 이날 가르쳤던 게 애들한테 그 동화책 만들기. AI로 동화책 만들기를 시켰어요. 근데 동화책 만들기가 사실 이거는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저의 이제 그 강사로서의 고민인데 그 AI로 동화책 만들기가 사실 다른 강사분들이 수익화 과정으로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은 그거 돈이 안 돼요. 예, 돈이 되려면 진짜 많이 팔려야 되는데 사실 그 이제 뭐 아마존에 할 수도 있고 국내에 발행할 수도 있고 뭐 어디 이렇게 뭐 팔 수는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가르쳐 가지고 성인들한테 가르쳐 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벌기까지 이거를 내가 그분들이 실제로 돈이 벌리나? 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근데 애들은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애들은 돈 벌려고 지금 이걸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동화책을 만들어서 그 아마존에 출판까지 했어요. 얘네들이. 한 4시간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출판까지 했더니 너무 신난 거야, 애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아마존 작가가 되었다. 영어로 이게 동화책을 쓴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돈은 한 푼도 벌지 못하지만 엄마가 하나씩 사주겠죠. 아니면 할아버지가 한 권씩 사주겠죠. 그래서 그 돈은 한 푼도 벌지 못하지만 애들은 즐거웠다. 그래서 AI 키즈랩에서는 그런 프로젝트성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하고는 싶었는데 이거 성인 대상으로 하면 아이씨 돈도 안 되는 거를 돈 된다고 뻥쳐가지고 하면은 내가 사기꾼이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애들은 괜찮아. 애들은 즐거움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어차피 사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애들한테는 이런 재밌는 프로젝트, 이제 뭐 작곡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하나씩 해볼 거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 미래의 도구의 사용법을 지금의 기술은 이렇고 너네가 점점 커지면 이렇게 더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거를 그런 방향성을 계속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AI 키즈랩을 만들고 고민을 했는데 원래는 이게 지금 다 촬영이 끝나서 업로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제 목 상태 이상하죠? 제가 지금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지난달에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강의하다가 그 한 달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도 촬영을 못했다. 그래서 그냥 기다려주셔라.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중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정도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이제 강의가 오픈이 되면. 그래서 애들이 너무 잘 배운다.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인데, 이거는 그렇고요. 이거는 그렇고, 애들은 잘 배울 건데, 제가 이거는 무료 교육으로 계속 오픈을 좀 하려고 해요. 목 상태 좀 나아지면 부모님들한테 좀 알려드릴 거. 그러니까 애들 말고 부모님들도 제가 이제 성인 대상으로 하는 그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그거는 너무 좀 어렵고요. 아이들과 관련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 관련해서는 진짜로 이게 엄청난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애들 학원 보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직접 가르치시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질문하는 내용도 수준에 맞게 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애들이 쉬운 것만 물어보지 않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양자역학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양자역학이 뭐야? 그러면은 그래서 뭐 나도 잘 이해 못하는데 너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켜줘요? 근데 그런 거 챗GPT한테 물어보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학부모님 교육을 이거는 이제 무료로 한번 할까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획하고 있는 AI 키즈랩 이건 아이들용인데 아이들용이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가 이렇게 레벨별로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달별로 프로젝트를 오픈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동화책 만드는 거, 소설책 읽고 음악 만들기, 미드저니로 그림 그려서 티셔츠 만들기.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림 그린 거 티셔츠가 집으로 배달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할 거다.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애들도 가르쳐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냐?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기업에서 쓰는 개념이긴 한데 쉽게 그냥 좀 얘기하면 좀 더 나은 질문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프롬프트를 똑같이 썼는데 쟤는 결과물이 더 잘 나오고 나는 좀 이상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 더 나은 질문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언어를 굉장히 정교하게 써줘야 되거든요. 사람이랑 할 때랑은 다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지 글쓰기를 쓴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공부를 했나 봐요. 제가 하누리 독서논술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하누리 독서논술 자격증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 MBTI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모아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독서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 키즈랩 사이트는 지금 아마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안내를 받으신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 저런 사이트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제가 나중에 잘 강의가 오픈되고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광고를 돌리든 홍보를 하든 그때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이슈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한 30분 정도, 그리고 저희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 30분 정도 이런 식으로 라이브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학부모님들을 위한 자녀 교육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은 오늘은 그냥 수다만 떠는 느낌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어떻게 쓰는지, 프롬프트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가지고 올게요. 제가 지금 이제 그 대학원 강의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이제 올 거니까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DM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예,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이스님, 으라차차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